아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수능 주도권. 수능 주도권. 문학 이건 안에서 진짜 쉽기 때문에 작품들도 그리고 얘네들의 난이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장세건 쌤이랑 천성희 쌤이 문제 출제해 주시면 천성희 쌤은 어쨌든 문학 문제 상당히 깔끔한 편이고 장세건 쌤은 얘들아 1학년 때부터 그 담당하시는 교과서의 사이트 문제를 좀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많이 해주셨어. 마치 외부 지문을 그대로 긁으시는 그 모습대로 사이트 문제를 그대로 긁으셔가지고 잘 옮겨주셨단 말이야. 시험지 강의하게.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장세관 쌤이 문학을 내신다라고 하면 이 사이트 문제 있지. 이거를 좀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숨 죽여서 여러분도 좀 그 사이트 문제는 다시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김고기출 마지막 엑기스 자료 나갈 때 그 사이트 문제 한 번 더 점검해 볼 용도로 넣어줄 테니까 꼭 한 번씩 잘 풀어주시고 문학 문제 더 보강해서 낼 테니까 호시 자습시 들어갈래 그러면 문법 공부하고 있어 알았지? 호진이 잘했어. 그렇게 해주시고 수능 주도권 수능 주도권을 진짜 열심히 하자. 그래서 수능 주도권 나 혼자서 해도 뭐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 영단어 펼치는 거에 대해 교실 붕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영단어를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영단어를 외워주셔도 돼요. 교실 붕괴라고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수능 주도권을 쌤이랑 지금 읽으면서 정리를 해놓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남았거든요. 지금 11, 12, 기술 5 이렇게 3개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마무리 좀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장세건 쌤이 계속 나가는 거 있으면 쌤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교재에 얘들아 기술 5번이 안 들어가 있어. 쌤이 교재 기술 5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몇 번부터 1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만 읽어주시고 쌤이 생각해도 수능주도권 퀄리티 문제가 되게 상당히 괜찮게 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쌤은 지금 과학 10번까지 했습니다. 과학 10번까지 과학 9번까지 했습니다. 과학 9번. 그래서 지금 끝이 나도 보이고 있거든. 그래서 토요일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주는 거는 가장 이상적인 선생님. 네. 그 혹시 수능 주도권 정확한 범위가 지금 장세관 쌤이 기술 5에서 더 나가실 수도 있는데 네. 천상희 쌤은 정해졌죠? 네. 과학 키트부터 해서 끝까지 네. 그리고 인문은 5, 6, 7까지 네. 그리고 장세관 선생님 거는 좀 더 지켜봐야죠 그죠? 아, 사역.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과학 10 11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문은요 라고 하면 영상 좀 확인해 주세요. 이거 계속 반복해서 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수능 주도권 문제를 알차게 자료집으로 만들 테니까 여러분이 일단 받아간 거 열심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받아간 거 열심히 풀어주시고 마지막 두 번째 자료 수능 주도권에 대한 비중이 상당할 것 같다.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해보자. 과학 11 집중 소금물 얼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읽을게. 그리고 문제 현재 하나하나 쌤이랑 또 같이 살펴보자. 알았지? 1대1로 현재 하나하나. 토요일날 오전 9시부터 야자 1교시까지 같이 국어 공부합시다. 알았죠? 쌤은 옆에서 이거 좀 할 테니까 여러분은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네는 그 글씨를 써라 라는 모드로 나는 수능 주도권 OX를 낼 테니 여러분은 문제를 풀어라. 딴 과목 해도 되긴 하는데 옆에서 좀 국어 좀 해주세요. 이번 주는 문학 공부 좀 해주세요. 첫 번째 문장 일반적으로 바닷물은 영하의 온도에서 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날씨가 강릉의 지역에서는 영하 10도를 찍고 있는데 왜 동해 바다는 얼지 않을까? 또한 에다가 제목 폭탄 지역의 일부 생명체들은 추위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빙어 같은 애들. 그 영하의 물 속에 얼음을 얼었는데 그 얼음 밑에서 걔네들은 막 지느러미질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는 모두 어는점 내림 현상과 관련이 있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뭐다? 어는점 내림 현상에다가 네모박스. 어는점 내림 현상이 무엇일까? 물어보고 대답하는 자문자답입니다. 중심화제이기 때문에 지가 대답할 수밖에 없어. 어는점 내림 현상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어는점은
액체가 얼기 시작할 때의 온도야. 여러분도 알고 있지? 순수한 물 같은 경우에 H2O는 언제 얼더라? 0도씨. 물이 언다라는 것은 온도가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서 액체의 상태가 이거 너무 중요하지. 규칙적, 불규칙적에다가 밑줄, 규칙적에다가 밑줄. 물 분자의 불규칙성이 규칙성으로 바뀌게 될 때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용매인 물에 다른 물질, 즉 용질이 녹아있다면 용질이 녹아에다가 밑줄 소금 같은 거 Na 플러스인가요? Na 플러스 같은 용질이 녹아있으면 용질의 분자들이 물 분자가 규칙적으로 정렬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해. 어렵게 하기 때문에 물만 있을 때보다 어느 점이 더 내려가야 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어느 점 내림 현상. 지가 묻고 지가 대답했지. 이런 걸 설명 방식에서 자문자답이라고 해. 이때 제목 용질의 종류나 특성이 아닌 종류 X, 특성 X, 양에 의해서 얼마나 NA에 나트륨이 들어있느냐의 양에 의해서 어느 점 내림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이 용질의 종류랑 특성에 무관합니다. 오로지 영향을 받는 유관은 뭐지요? 용질의 양이에요. 그 용질의 양에 의해서 어느 점 내림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성질을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양에 영향받는 거. 염분의 농도가 3.5%인 일반적인 바닷물의 경우 많은 양의 소금이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물에 녹아서 그 이온들이 물 분자의 정렬을 어렵게 만드는 거야. 바닷물 3.5% 정도의 농도가 되면 어떻다고? 많은 양의 소금이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녹아 있습니다. NaCl인가요? 염소까지. 네. 그렇게 녹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 분자의 규칙적 배열을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음이 쉽게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에다가 세모 바닷물은 뭐다? 용액의 총괄성. 총괄성에 의해서 어느 점 내림으로 0도씨가 아니라 몇 도씨에서 얼어줘야 되겠다? 마이너스 1.9도씨. 총괄성에 의해 어느 점 내림 현상. 끄덕끄덕. 괜찮나요? 여기까지. 실전 메모 좀 보고 가요. 물이 언다는 것은 뭐다? 물 분자의 규칙으로 정렬이 이루어지는 순간 물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총괄성에 의한 어느 점 내리는 총괄성 위에다가는 뭐라고 적어놓지? 양입니다. 양. 많은 양의 용질로 인해서 물 분자의 정렬이 어려워진다. 얼음이 쉽게 형성이 되지 못해 고체가 되지 못해 그러면 어느 점 내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전환이야. 어느 점 내림 현상 총괄성에 의한 어느 점 내림의 이야기는 끝. 남극의 빙어 얘기 좀 해보자. 왜냐면 얘들아 너무너무 중요한 게 글쓴이가 질문을 1개 던졌을까 2개 던졌을까. 글쓴이는 있잖아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2개로 제시를 했어. 어느 점 내림 현상과 관련해서 야 바닷물은 왜 영하의 온도에서 얼지를 않아? 이게 궁금하단 말이야. 두 번째, 왜 혹한 지역의 일부 생명체들은 추위 속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해서 살아가?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 통념적이지를 못해. 그 통념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첫 번째, 왜 바닷물이 얼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점 내림 현상, 총괄성에 의한 어느 점 내림으로 이 문단에서 답을 내려줬어. 한마디로 용질의 양에 의한 총괄성. 마이너스 1.9도씨에도 얼지를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 뭐에 대한 질문을 얘기해줘야 돼? 그 혹한 지역에서 남극의 빙하에서 어떻게 생명체는 사냐 이 얘기를 하자는 거지. 남극 빙하로 갑니다. 총괄성에 의한 어느 점 내림만으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답이 내려지지 않아. 총괄성에 의한 어느 점 내림만으로 만에다가 방점 뽕! 한마디로 총괄성에 의한 어느 점 내림도 영향을 미치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더의 꿀꿀팁이 있다는 거야. 얘네들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물고기의 경우에는 물의 온도가 어느 점 아래로 내려가잖아.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얼음 결정들이 혈액이나 체액 내에 생기기 시작해. 혈액에다가 밑줄, 체액에다가 밑줄, 얼음 결정에다가 밑줄. 물고기 내부에 얼음 결정이 생기기 시작해. 이 조그마한 얼음 결정들이 방치를 하는 순간 물 분자들이 얼음 결정과 결합을 하여서 얼음 결정이 순식간에 커져서 밑줄 얼음 결정이 순식간에 커져야에다가 밑줄 물 분자의 얼음 결정이랑 얘가 결합하는 순간 무조건 물고기는 어떻게 터져 죽겠네.
몸속 안에서 혈액에서 얼음이 부악 그래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남극의 빙어가 죽지 않는 노하우는 뭐다? 일반적인 물고기는 죽겠지. 하지만 남극의 빙어 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비결은 뭐다? 결빙 방지 단백질 짤막이 별표. 이런 물질이 있어서 얼음 결정이 체내 안에서 커지는 것이 막아지는 거야. 해주는 역할이지, 해주는 기능이지 이쪽이다. 얼음 결정이 커지는 것을 막는다에 나가는 줄. 그렇다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어떤 원리에 의한 현상에 나가는 줄 계시고 아저씨 수능 주도권 빨리 펼쳐라. 모르고 잠든 거지. 120페이지, 120쪽.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라고 하면 아까 어느 점 내리 현상에 대한 원리 설명해줬지. 이번에는 결빙 방지 단백질이 어떻게 얼지 않게끔 체내의 얼음의 결정이 커지는 걸 막는지에 대한 원리를 얘기할 거야. 먼저 순서대로 가. 먼저 결빙 방지 단백질이 녹아있는데 얼음 결정이 있고 어느 점 아래로 온도를 낮춘다고 가정해보자. 한번 실험을 해볼 거야. 얼음 결정의 표면에는 물 분자가 얇게 층을 이룰 거야. 얼음 결정의 표면에 뭐가? 얇게 물층에다가 밑줄 얇게 물층을 이루게 돼. 그 얇은 물층에 결빙 방지 단백질이 순식간에 딱 결합을 해주는 거야. 얇은 물층이 형성이 되고 과정이지, 순서지. 방지 단백질이 순식간에 결합에다가 밑줄. 그럼 결빙 방지 단백질이 결합된 부분에는 물 분자가 결합을 하지 않아. 얼음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아. 따라서에다가 뭐 결론 도출. 얼음 결정의 물층은 물 분자가 계속해서 결합하는 부분과 결합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물 분자가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무슨 모양이 된다고? 볼록한 모양이 나가겠지. 그 결과 평평했던 얼음 결정의 물층이 볼록하게 표면적이 넓어질 거야. 볼록하게 표면적이 넓어짐으로 해당하는 물질. 평평했을 때보다는 물층의 표면에 있는 물 분자의 수도 그만큼 늘어날 거야. 평평할 때보다 뭐가 늘어난다? 물 분자의 수에다가 밑줄 위로 화살표. 이때 물층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이 규칙적이어야지 얼음이 된다 그랬지. 규칙적이어야지 액체에서 고체로 간다 했지. 그런데 볼록해지는 순간 표면적이 넓어져서 물 분자의 수가 많아지면 물층 표면은 볼록한 물층 표면은 어떻게 된다고?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서 얼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오문단답니다. 그림은 물층에 존재하는 물 분자 간의 결합 상태를 나타내보자. 결합 상태에다가 밑줄 그시고 화살표는 물 분자 간의 인력입니다. 인력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끌어당기는 힘. 나는 물층 내부에 있는 물 분자가 되겠고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향 동일한 인력에다가 밑줄.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안정적. 나의 상태는 안정적. 근데 가는 봐봐봐. 물층 표면에 있는 물 분자가 될 것인데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다가 동그라미, 가에서는 표면에다가 동그라미. 내부는 안정적이고 표면은 어떻다? 한번 봐봐.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가 돼. 표면이 불안정에다가 밑줄 그시고 따라서 가가 불안정한 거야. 뭐에 비해서? 나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분자들은 다른 분자들이랑 결합하려고 해. 불안정하니까. 그럼 이는 잠시만 넘기지 마라. 봐봐. 좀만 보고 가자. 결빙 방지 단백질의 기능 뭐 해준다고? 얼음의 결정과 결합하는 걸 방해를 해. 얼음 결정 표면의 얇은 물층에 결빙 방지 단백질이 순식간에 결합을 해줄 거거든. 그럼 결합 부분에는 물 분자가 더 이상 결합하지 않거든. 그럼 물 분자가 계속 결합되는 부분이랑 안 결합되는 부분 계속 서로가 비대칭을 이루게 되니 볼록한 모양의 물층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야. 볼록한 모양의 물층이 형성이 되면 표면적이 넓어졌지. 표면적이 넓어지면 물 분자의 수가 많아져. 물 분자의 수가 많아지면 뭐가 된다?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야. 물 분자의 상태를 내부랑 표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내부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안정적이게 인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인력이야.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인력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라면 표면은 어떻지? 한정된 방향으로 인력이 작용을 하다 보니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불안정한 상태의 분자는 다른 분자랑 결합을 하려고 할 거야. 그럼 얼음 분자랑 결합을 해버리겠네. 불안정한 상태가 그러면 어떻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야. 볼록한 표면층의 불안정한 상태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답이 나올 거야. 물층 표면과 내부의 물 분자 상태를 들여다보니 내부는 안정적이고 표면은 불안정하다.
그런데 물층이 볼록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평평한 상태일 때보다 물층의 불안정한 상태의 물 분자가 더 늘어났지. 이쪽이다. 불안정한 상태의 물 분자가 더 늘어나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러면 뭐다? 얼음 결정의 물층 표면의 에너지가 더 높아졌어. 평평한 상태보다 더 높아진 상태에다가 밑줄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물의 에너지와 얼음 결정의 물층 표면의 에너지는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물 에너지 이꼬르 얼음 결정의 물 표면의 에너지 이꼬르 이러면 뭐가? 열적 평형을 이룬다. 물의 에너지 이꼬르 표면의 에너지 이꼬르 이러면 어떻게? 열적 평형. 열적 평형이 되면 물 분자가 얼음 결정에 더 이상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얼음 결정에 결합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음 결정도 커지지 않겠죠. 그러면 어느 점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백질? 결빙 방지 단백질 이런 특정한 물질을 물고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한 환경에서도 죽지 않더라. 용질의 종류로 인한 발생한 어느 점 내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막 냄새 나지 않나? 이거는 용질의 종류. 아까 총괄성은 뭐였지? 용질의 양. 총괄성은 양에 의해서. 왜냐면 용질의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 근데 이건 용질의 종류,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는 총괄성 양. 그런데 지금 살펴본 어느 점이 내려가는 용질의 종류로 인한 발생한 어느 점 내림. 두 가지 차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닷물이 얼지 않는 거는 총괄성만 생각하면 돼. 근데 어떻게 빙어가 혹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라고 하면 총괄성 플러스 뭐까지 생각해줘야 되는 거야? 용질의 종류로 인한 발생한 어느 점 내림까지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선생님 내용일지 같은 것들 낼 수 있겠죠. 그럼 이 정리 내용이 이 글의 핵심. 오른쪽 기퉁이가 완전 핵심입니다. 결빙 단백질에 의한 어느 점 내림. 위에다가 뭐라고? 총괄성은 양이라는 키워드라면 결빙 방지 단백질은 용질에 뭐에 영향을 받는다. 위에다가 종류라고 좀 적어. 종류. 결빙 방지 단백질로 인해서 볼록해졌어. 물층의 표면이. 그러니까 볼록해지면서 결합되고 안 결합되고를 막 섞어서 하다 보니까 애가 물 분자가 볼록해지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지. 물층의 표면 에너지가 높아졌지. 그럼 물 에너지랑 물층의 표면 에너지가 동일해졌지. 그게 바로 뭐다? 열적 평형 상태. 그럼 물 분자가 얼음 결정이랑 이제 더 이상 결합을 안 해. 그러면 이제 뭐다? 용질의 종류로 인해서 종류 결빙 방지 단백질에 의해서 어느 점 내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일단 여러분의 1, 2, 3번의 OX를 다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1, 2, 3번이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하나하나 좀 잘 따져주시고 그러고 나서 쌤이 주는 마지막 테스트 문제를 그러니까 파란색 교재 가지고 일단 공부를 일요일까지 다 끝내줘. 알았지? 그럼 일요일날 월요일날 일단 학원을 지나가면 수능 주간 만들어 볼 수 있게 제발 나도 내 스스로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 제발 토요일까지 정신 차리고 하기. 과학 시비 뭐 하는 짓이지 싶지. 그치만 정말 릴스의 유혹은 한 번씩 온다. 한 번 누르면 빠져든다 진짜. 과학 시비 갈게. 핸드폰을 진짜 어디 쳐박아야 되겠다. 과학 시비 갈게. 대기가 주어진, 그러니까 비난해줘. 알았지? 일요일날 내가 토요일날 저녁에 다 못했다라고 너네한테 고백을 하면 진짜 쌤 너무하다라고 나를 좀 비난해줘. 그럼 내가 토요일 밤에 어떻게든 다 완성을 해줄게. 알았지? 오케이. 너 너무하다라고 해줘. 알았지? 지민이가 실망이라고 해줘. 1분 남부터 시작한다. 대기가 주어진 온도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수증기를 가질 때 대기 상태에서 수증기가 막 이빠이가 100%의 수증기다. 최대 수증기에다가 이러면 대기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포화야. 너무 습해진 상태. 이때 수증기에 의한 압력을 뭐라고 하자? 포화 수증기 압이라고 하자. 이 값은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 그러니까 여름이 습하잖아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의 압도 높아지는 겁니다. 미치죠, 여름에. 대기의 수증기 압이 포화 수증기 압에 도달을 하면 이제 뭐가 되지? 수증기가 응결을 시작하는 거예요. 응결에다가 밑줄. 일반적으로 구름은 기온 냉각으로 인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 압이 포화 수증기 압을 넘어설 때 형성이 되는가? 기온 냉각에다가 밑줄. 기온 냉각. 즉 세모. 기온 냉각으로 포화 수증기 압이 감소를 하게 되면 아까 온도가 높을수록 뭐가 압력이 증가한다 그랬지. 근데 냉각이 되면 압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냉각 밑줄 감소 밑으로 화살표. 포화 수증기 압을 초과한 여분의 수증기가 응결을 하는 거야. 응결을 해서 수적 물방울이 만들어진 후 이것이 계속 충돌과 병합의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 충돌 병합에다가 밑줄 그러면 이제 구름이 되는 거야.
기온이 내려가면 포화 수증기 압이 내려가게 되고 초과했었던 그 남은 수증기 응결이 어떻게 된다? 수적을 물방울을 형성을 해서 구름이 되더라. 뭐를 반복해서 충돌병합. 수적의 형성과 성장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수적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물방울이 적금할 때의 적자. 물방울이 쌓아진 거는 이 성장과 형성에 어떠한 여러 가지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이 여러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몇 가지의 요인이 있는지 한번 기대해 주세요. 형성 초기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단계별로 미치는 영향의 요인이 달라. 단계별로. 일단 형성 초기부터 들어가자. 수적 물방울은 극히 작은 크기의 구형입니다. 작은 크기의 구형에다가 밑줄 물방울을 생각해 주세요. 작은 크기의 구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 뭐도 크다. 곡률도 크다. 곡률이 크면 클수록 수적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수적의 크기가 작을수록 물방울은 성장이 잘 된다는 이야기네요. 곡률이 큰 수적의 표면 장력은 주위의 수증기 분자가 수적 속으로 들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데 반해서 수적 표면의 물 분자가 주위로 증발하기는 또 쉽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한마디로 꼭 좀 기억해줘. 표면의 장력이 뭐다? 수적의 표면적을 작게 하려고 하는 힘, 장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공력이 큰 수적에서, 물방울에서 표면 장력은 주위의 수증기 분자가 수적 속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수적이 커지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수적 표면에 물 분자가 주위로 증발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쪽이다. 물 분자가 주위로 증발하기 쉽게 나가겠죠? 그럼 이제 구름이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표면 장력이 구름 형성에는 방해가 되는 거야. 어떤 경우에? 곡률이 큰 수적에서 표면의 장력. 왜냐하면 수증기 분자가 수적 속으로 들어가서 증가되는 표면적은 수적의 크기가 작을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인과관계의 설명들, 관련관계, 상관관계 잘 보셔야 됩니다. 수적의 크기가 작으면 증가되는 수적의 표면적이 커진다. 또한 수적 표면에서 수증기 분자가 이탈을 하게 되면 분자가 증발을 하게 된다는 거야. 수증기 분자가 이탈을 하면 표면적이 감소가 되겠지. 그러면 쉽게 증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한마디로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를 딱 제일 핵심만 가져와라 라고 하면 표면의 장력은 구름 형성에 방해가 된다. 물방울 형성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곡률이 큰 수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야. 곡률이 큰 수적이라는 말이 즉슨 뭐다? 곡률이 크다라는 말은 수적의 크기가 작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곡률이 큰 수적일수록 수적의 크기가 작을수록 똑같은 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수증기 압이 높아야 응결이 잘 일어난다. 한마디로 뭐다? 표면의 장력을 이길 만큼 높은 압이 필요하다. 진짜 친절하다 해설지. 이처럼 수적의 곡률은 수적의 성장에 필요한 수증기 압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곡률 효과입니다. 수적의 곡률은 뭐에 영향을 미친다? 수적의 성장에 필요한 수증기 압 정도의 영향을 미치더라. 수증기 압의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첫 번째 영향의 요인, 곡률의 효과. 수적의 형성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수적 물방울의 곡률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네. 곡률이 영향을 미치더라. 곡률 효과. 옆에 좀 보고 갈게요. 실전되고. 구름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됩니까? 라고 하면 냉각이요. 기온의 냉각이요. 그럼 포화 수증기 압이 낮아짐으로써 그 남은 초과하고 남은 거에서의 수증기가 응결이 되어서 물방울이 형성이 되고 구름이 됩니다. 충돌과 병합의 과정을 반복해서요. 그래서 이 물방울 형성에는 이 형성과 성장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 물방울의 곡률. 수적의 크기가 작아야 돼. 그럼 곡률이 커지는 거야. 그럼 표면적의 장력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 수적 성장이 어려워지고 높은 수증기 압이 필요해지더라. 한마디로 곡률이 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수증기의 압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 곡률에 따라서 필요한 수증기 압이 커진다. 수적의 성장에 필요한 수증기 압이 달라진다. 그게 첫 번째 곡률 효과. 첫 번째 요인 찾았어요. 세 번째 문제.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순간 앞에 내용이랑 다르겠지. 이런 거는 이제 형성 초기이고 실제 자연에서는 대기의 수증기가 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적의 물방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부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미립자 에어로졸이라는 애가 있대. 수적의 형성을 도움을 준다.
얘는 뭐다? 도움을 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돼. 도움에 해당하는 줄. 에어로졸 중에서 상당수는 흡수성이 있습니다. 흡습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흡습을 하더라. 상대 습도 100% 이하에서도 수증기를 응결시키려는 핵의 역할을 한다. 핵의 역할에다가 밑줄 100% 이하에서도 수증기를 응결시킬 수 있다. 대기 중에 응결핵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자연적에다가 밑줄 대기 오염의 영향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즘 대기 오염에다가 밑줄 에어로졸이 만들어지네. 그래서 구름이 많이 생기는구나. 대기 오염으로. 응결핵은 수증기 분자가 쉽게 응결할 수 있는 표면을 제공을 해줍니다. 표면 제공에다가 밑줄 응결핵이 해주는 역할은 뭐다? 수증기 분자를 쉽게 응결할 수 있는 표면적을 제공을 해줘. 큰 에어졸 그렇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에어로졸들이 작은 것보다 수적 형성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더라. 큰 에어로졸에다가 밑줄 얘네들이 효과적. 이렇게 흡습성 에어로졸을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생기면 응결핵으로 하는 수적의 형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비균질핵 생성이라고 합니다. 비균질핵 생성은 뭐에 영향을 받았다? 에어로졸. 흡습성의 에어로졸에 영향을 받았다. 두 번째 에어로졸입니다. 흡습성 에어로졸이 비균질핵의 생성을 돕습니다. 그 다음 요인으로 살펴볼게요. 그 다음 요인은요. 비균질핵 생성으로 인해서 대기가 포화 상태가 아닐 상태에도 수증기 분자를 흡착해서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한 가지 예를 살펴볼까? 예시. 대기 중에 해염, 바다의 염류, 입자가 응결핵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 나트륨의 소금이 응결핵으로 작용을 하는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자. 수적 물방울 형성 과정에서 해염의 나트륨이 녹는다. 그 수증기의 응결에 의한 생성된 수적이 용매 역할을 해서 용매 역할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트륨이 용매 역할을 하여서 용질에 해당하는 해염을 녹이게 됩니다. 수적에 용질이 녹아있을 경우에 수적의 표면은 물분자와 용질분자로 구성이 되어서 물분자에다가 더하기 용질분자, 물분자 더하기 용질분자. 용질에 녹아있을 경우 수적의 물방울 안에 용질에 나트륨이 녹아있는 경우를 생각해봐봐. 그럼 물방울의 표면은 뭐로 나뉘어진다? 물분자도 있고 용질분자도 있고. 순수한 물이랑 비교를 해보자. 어떻게 되게? 물분자 수가 적어. 나트륨의 용질분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분자의 수가 작다라는 거야. 해염이 녹아있는 만큼 물분자의 수는 줄어든다. 그래서 그 표면에서 물분자의 증발률이 순수한 물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 그 결과 제목 해염이 녹아있는 수적의 경우 성장에 필요한 수증기 압은 순수한 수적의 경우보다 압이 낮아진다라는 거야. 용질에 나트륨이 해염에 녹아있다라고 하면 물분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한 수증기 압도 낮아진다. 이처럼 용액의 농도에 따라서 수적의 성장에 필요한 수증기 압의 정도가 달라졌지. 공률 효과랑 용질 효과랑 비교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비교를 해야 되겠지. 공률이 커지면 필요한 수증기 압이 커진다라는 거에서 커커를 기억하시고 용액의 농도가 커지면 필요 수증기 압은 낮아진다라는 거에 커낫을 기억해놔야 되겠습니다. 커넛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률 효과랑 용질 효과 두 가지 비교하셔야 되겠네요. 파란색 글씨 좀 보시죠. 용질이 섞여 있을 때 수적이 더 성장하기가 쉽대. 왜? 물분자가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물분자가 덜 증발되니까 압도 적게 필요하다. 낮아도 응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럼 용액의 농도는 필요한 수증기 압의 정도를 낮게 만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면 장력에 대한 정의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물분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뭉쳐있으려고 하지. 잔에 물을 살짝 넘치도록 부어도 넘치지 않잖아. 물끼리 뭐가 있기 때문에 장력이 있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용질효가 가시죠. 용질이 녹아있는 수적 물분자 수가 작아지더라. 표면에서 물분자의 증발률이 작아지게 되면 성장에 필요한 수증기 압도 낮아지게 되더라. 용액의 농도가 수적의 성장에 필요한 수증기 압을 달라지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뭐라고? 용질효과. 공률효과랑 비교해야 돼. 우리 수법이 힘들지? 좀만 힘내. 그래서 옆에 막 넘어가면 막 전개 방식 이런 거 쌤이 다 변형해서 넣어 놓을 테니까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쌤 Q&A도 지금 안 할게요. 다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구름이 기온이 하락하는 냉각으로 인해서 대기 수증기
이 압이 포함 수증기 압을 넘어섰을 때 형성이 되더라. 공률이 큰 수적은 크기가 어떻다? 공률이 크면 수적의 크기는 작다가 되어야 되겠죠. 용질이 녹아있는 수적의 표면에는 순수한 물로 만들어진 수적보다 물 분자수가 적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이런 단순한 내용 일치 문제부터가 시작입니다. 6번, 7번 문제 다 잘해주셔야 됩니다. 비균질의 생성 수적들은 뭐다? 여기 소금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술 5번 가보자. 기술 5번. 우리 진짜 수능 주도권은 다 맞추자. 틀릴 이유가 없어. 이 정보만 이해하기만 하는데 이걸 왜 틀려? 이거는 진짜 다 맞춰야 돼. 수능 주도권 맞추고 문학도 훨씬 나아. 김양호 쌤 잘 하시겠어. 수업이 너무 많아. 너무 영성이었다. 이거는 뭐 나이스. 없어. 내가 복사해서 줄게. 이제 그거는 OX 퀴즈 문제 만드는 거에서 넣어줄게. 아니 근데 진짜 시험 문제 내기 싫어서 그냥 그만뒀더라고. 그건 아니고 어? 나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아니 나는 그 사람의 심리에 그게 다분히 있었다고 생각해.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 오해주면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되지. 이겨냈어야지.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맞습니다.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그 시련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건 89기 애들은 진짜 더 짓궂었었다. 장난 아니었었다. 89기 애들. 옆으로 좀 남겨주세요. 그거는 진짜 뒤로 좀 넘겨줄래? 뒤에 세 개는. 이거 자기 건데 가는 좀 귀엽네. 이건 OX 퀴즈 안에 다시 넣어놓을게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당연히 없지. 하나 더 가져라. 별거를 하나 더 주네. 이런 반응인데 얘 좀 나올까? 근데 지금까지 좀 느낌이 막 오는 지문은 좀 키트랑 그 흡기후기 그거랑 그 다음에 3단 논법 좀 뭔가 감동적인 지문은 좀 없지 않냐? 여러분은 어떤가요? 학교 수업 시간에만 하시면서 쌤이 뭐 좋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들이 있었던 지문은 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특별한 감동이 없어. 지금 했었던 10번, 11번 정말 감동 없지 않나? 근데 내용 일치로 낸다라고 하면 충분히 낼 수는 있으니까 그지? 11, 12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집중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학교 범위를 다 따라잡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문제풀이 많이 나오는 것이네. 쌤한테 모든 게 맡겨졌다. 자 140페이지 가보자. 오류. 여러분들 이런 거 가지게 되는 오류 생각해 보신 적 있죠?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전파로 전송되는 신호는 때로는 이제 왜곡될 수도 있고 안테나나 통신 장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열 잡음으로 원하지 않는 신호가 더해질 수도 있고 이처럼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수신기는 잘못된 신호를 받아서 정확한 정보가 어려워진단 말이야. 이 모스보호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다 맞죠? 이거 정보 치는 거. 이런 경우에 추가 데이터를 함께 보내주는 거야. 추가 데이터에다가 계속 오류가 생길 거를 생각해서 추가 데이터를 또 보내고 또 보내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검출도 할 수 있고 복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나뉘어지거든. 자동 재전송 요구 방식이랑 순방향 오류 정정 방식이 있으니까 봐봐. 재전송을 요구한다는 것에 얘 이름 속에 이미 얘 특징이 들어가 있어. 얘는 지 스스로를 정정할 수가 없어. 지 스스로 정정 작업까지는 못하니까 다시 보내달라고 재전송을 요구해. 정확한 데이터를 또 보내주세요 라고 재전송을 요구하는 방식이랑 순방향의 오류 정정 방식은 스스로 오류를 정정할 수가 있어. 두 가지 방식에서 이름의 차이에 딱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나죠. 먼저 자동 재전송 요구 방식의 특징 원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신기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 중에서 1의 개수에 달려있어. 1의 개수가 홀수면 1을 보내주고 짝수면 0의 추가 데이터를 보내줘. 추가 데이터에다가 이제 1의 개수의 홀짝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추가 데이터를 1이냐 0이냐를 보내주는데 통신 정보 데이터랑 함께 추가 데이터는 1의 홀수냐 짝수냐의 정보를 보냅니다. 수신기에서 받은 수신 정보 데이터의 1의 개수와 추가 데이터의 값을 비교를 하여서 두 값이 다르다. 나는 지금 받은 게 홀수인데 얘는 지금 추가 데이터에서 0이 왔네. 수신기는 전송된 데이터 속에 오류가 있다는 거. B용
다르다, 값이 다르다라고 하면 오류가 감지되는 거야. 자동 재전송 요구 방식의 원리를 살펴본 겁니다. 추가 데이터에서 1이냐 0이냐로 말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위에 그림과 같이 7개의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네 번째 데이터 비트가 1이 아닌 0으로 수신이 됐어. 이거 오류 발생이지. 네 번째에서 뭐를 보냈어야 됐지? 1을 보냈어야 되는데 0을 보내게 돼. 그럼 이때 수신 정보 데이터 1의 개수가 원래는 3개가 되어야지 정상이지. 한둘 아니네. 수신 정보 데이터 1의 개수가 홀수인데 추가 데이터에서는 뭐가 와버린 거지? 0.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오류. 그러나에다가 세모. 이 자동 재전송 요구 방식의 수신기는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의 위치도 알 수가 없어. 위치에다가 X. 그러면 오류 정정의 능력도 없어. 정정에다가 X. 그러면 해결책은 뭐밖에 없다는 거야? 자동 재전송 요구에다가 밑줄 재전송 요청밖에 안 되는 거야. 파란색 글씨 봐봐봐. 자동 재전송 요구 방식은 수신기가 스스로 오류를 찾아서 정정하는 능력이 못 되다 보니 다시 또 한번 재전송해주세요. 전송 또 요청합니다.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순방향 오류 정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방향 오류 정정 방식은 송신기에서 전송할 데이터를 위의 그림처럼 2번씩 복사해주면 돼. 2번씩 복사에다가 밑줄 추가 데이터가 2번씩 복사가 돼가지고 전달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몇 개를 전달하게 되는 거야? 뒤에 문제에서는 8개가 되더라. 8개. 복사된 추가 데이터 2번씩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전송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수신기는 수신 데이터에서 복사된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다른 값으로 전송됐는지 확인해서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해가지고 수신한 거랑 그 다음에 송신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발생 위치에다가 동그라미 위치를 알 수가 있어. 만약 수신 데이터가 1인데 복사된 데이터의 값이 만약에 0이 되잖아. 그럼 실제 전송된 데이터는 1이 아닌 0으로 오류를 고쳐준다라는 거야. 정정까지 알 수 있어. 이처럼 순방향 오류 정정 방식은 복사된 추가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2번씩 복사를 추가 데이터로 보여주니 수신기가 단독으로 뭐까지 해버린다? 오류 정정까지 해버린다는 거지. 끝이야. 엄청 간단해. 그래서 뒤에 문제점 풀고 구조도 다 외워주면 안 되나? 매 지문마다 구조도 그릴 수 있게 좀 준비해놨으면 좋겠다. 구조도를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대. 그 구조도 그릴 줄 알았으면 천성희쌤의 병렬식이라는 그런 거에서 틀리지 않았어. 옆에 실전 대목 마무리.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현상이란 대응 방식을 보면 오류 현상의 왜곡 가능성도 있고 뭐도 있을 수 있다. 열 잡음에 따른 신호 추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추가 데이터를 함께 전송을 해주자. 자동 재전송이냐 순방향이냐. 자동 재전송 같은 경우에 1의 개수가 홀수면 1을 보내고 1의 개수가 작으면 0으로 추가 데이터를 보낼 거야. 수신 정보 데이터의 1의 개수랑 추가 데이터의 값을 비교를 해서 오류의 유무를 파악하는데 오류의 유무는 파악할 수가 있어. 유무 파악은 되지만 위치 몰라 정정 못해. 그래서 재전송을 요구를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방향 같은 경우에는요. 수신기가 오류를 정정할 수가 있어. 왜? 추가 데이터를 2번씩 복사를 해가지고 똑같은 값이 두 번이 왔다 보니 복사된 데이터랑 전송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오류를 확인을 하면 그 위치도 알 수 있으니 정정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초간단이죠. 그래서 뒤에 지문을 완전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문제가 만들어질 테니까 진짜 겁나 옛날 지문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좀 되게 쌤이 토요일 밤에 완성을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면 진짜 하고 싶어. 진심으로 좀 기도하고요. 나에게 사탄이 깃들지 않게. 쌤이